자, 우리 당산서 중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성 기억나시죠? 안팎의 환경이 변할 때 우리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질,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해서. 어떤 반응? 체온이 변하면 높여주고, 혈당량이 많아지면 줄여주고, 그쵸? 수분량이 너무 많으면 줄여주고. 자,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이 함께 작용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볼 것이다 라는 거고,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나오는데, 특징? 어떤 관이 없다는 거, 그쵸? 빨대가 없어요. 그리고 혈관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천천히. 그리고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이 있다.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 표적 세포라고 할 수 있다. 호르몬은 굉장히 천천히, 신경은 빨리, 반응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얘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그 순간만. 그쵸? 작용 범위도 호르몬은 혈액 타고 온몸 전체로 갈 수 있지만 신경은 약간 부분적이다. 자, 외분비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하는 게 외분비샘, 땀, 소화액 같은 거. 그런데 내분비샘은 그렇지 않다. 없다. 분비관이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 했어요. 자, 이자는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이 둘 다 있다. 와, 되게 자세 변해. 어떡하냐? 이자가 왜냐면 그 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화액이 나올 때는 외분비샘의 역할을 네, 관이 있어요. 딱 빨대 꽂아가지고 십이지장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나올 때는 없다. 호르몬은 굉장히 작은 양으로도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한다. 티록신 볼게요. 세포호흡, 성장호르몬,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잘 보세요. 항이뇨는 뭐를 촉진시키냐면 제흡수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량이 적어져요. 어떨 때 보통 그래요? 뭔가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 그럼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갔는데 또 내보내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이런 걸 좀 촉진시킬 수 있다. 또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배웠네. 심장박동이나 혈당량, 혈압을 같이 증가시키는 그런 여기가 이제 부신이라는 곳이거든요. 콩팥 위에 이렇게 부신이라는 장소에서 나온다. 난소, 정소 같이 기억해 주시고 보니까 성조숙증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성조숙증이 왜 생기는지. 자, 글리코젠 아니죠? 글루카곤, 인슐린.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 소인증, 티록신은 이렇게 피곤해. 왜냐, 티록신이 세포호흡을 촉진시키잖아요. 세포호흡을 안 해주는 거야. 에너지가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영양분을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춥고, 피곤하고, 살은 안 빠지고, 그런 상황이다. 너무 굉장히 활발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체중도 감소하고 자꾸자꾸 만들어버리니까 에너지로 압력 자체가 뭔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네,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이 조기 분비에 돼버리면 성조숙증이 들어와서 성조주증이라고 하네요. 조주증? 그래서 약간 좀 빨리 앞당겨진다. 이거 안 좋은 이유가 나중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빨리 와가지고요. 문제예요. 폐경이 오면 되게 힘들거든요. 체온 조절, 정상 체온이었다가 낮아지면 여기에서 어, 뇌, 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간뇌죠, 간뇌. 그쵸? 관내가 인식을 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호르몬, 하나는 신경계로. 그래서 피부 혈관을 축소시키고 근육 떨리게끔. 하나는 갑상샘 자극을 시켜서 티록신이 막 나오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동시에 체온을 높여. 반대로 너무 높아. 그러면은 이때도 고온 자극을 받아서 이 신경계가 주로 일을 하는데 피부 혈관을 좀 확장해가지고 뻘개지죠, 얼굴이. 뻘개지면 열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된다는 거는 요 피부 근처로 혈관이 가까이 오니까 막 열이 나가기 쉽다. 땀 분비도 신경계와 관련이 있다.
혈당량은 이 정상 혈당량에서 밥 먹으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이자가 인슐린을 분비시키죠. 그러면 간에서 그리고 이게 뭐죠? 세포 아닌가요? 세포? 세당? 세포한테 포도당을 좀 흡수해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네. 간한테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좀 합성해서 저장해줘 라고 해가지고 혈당량을 감소시키죠. 반대로 운동 과하게 해서 혈당량이 너무 줄어들면 이제한테 동시에 글루카곤 분비를 시켜서 간은 혈당량을 다시 증가시킵니다. 자, 몸무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항상성. 항상성은 변화에 대해서 그거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변화와는 관련이 없겠죠. 그리고 2번. 지속 시간이 네, 바뀌었죠. 3번 이자 모두 다 하는 거. 4번 호르몬의 과다 또는 결핍 이렇게 연결한 것. 결핍, 네, 과다. 생장 호르몬이 너무 나왔어. 그쵸? 네. 5번은 체온이 낮아. 그러면 먼저 체온이 낮아져가지고 그것을 감지를 해야겠죠. 항상 간내가 먼저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호르몬 때문에 갑상샘이 또 티록신을 내보내고 티록신 때문에 세포호흡 촉진시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마라나다죠. 마라나다. 네, 그래서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간식 먹어서 체중 증가한 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지금 먹은 거잖아요.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에서 7번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A가 만약에 인슐린, 자, 혈당량이 증가할 수 없죠? 틀렸고, A와 B 서로 반대되는 작용 맞고, B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되는 과정을 촉진해준다. 지금 이 친구가 나오면 혈당량 감소하죠? 얘가 인슐린이에요. 그쵸? 이 친구가 인슐린이니까 세포로 흡수되게 도와주는 거 맞지? 그치? 2번, 4번입니다. 여기 간에다가, 네. 누가 작용했더니 혈당량이 증가한다? 네, 글루카곤이 작용했더니 혈당량 증가했고, 자,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현재 A를 주면은 간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B를 주면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그쵸? 네, 그래서 A가 글루카곤이다. 이거 틀렸고. 자, 이게 지금 들쑥날쑥한 게 지금 당이에요, 당. 혈당량. 가시기에 누가 나올까? 이렇게 혈당량이 높으면 인슐린이 나와야 된다. 간에서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거다. 그다음에 생식. 생물은 다세포 생물일 경우 세포수가 점점 많아져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분열시키는데 그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고, 실험을 보자 하면 부피당 표면적이 커야 된다. 그냥 표면적이 큰 건 의미가 없고요. 부피당 표면적이 커야지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무 조각이 세포로 할 때 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중간까지 요렇게 들어가려면 뭐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세포가 작으면 금세 흡수가 되죠. 자, 우리 핵 보시면 이 핵 안에 이런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는 단백질 플러스 DNA예요. 염색체가 바로 단백질과 DNA를 가지고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거예요. DNA 속에는 또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제일 작은 어떤 포인트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그거를 확장시킨 게 DNA 더하기 단백질이 염색체입니다. 자, 염색체 분열 시 나타나는 염색체는 두 가닥인데 분열해서 각각 가닥 이렇게 분열을 하면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포 분열 시 나타나는 염색체 두 가닥. 염색체 구성하는 거 DNA.
자, 염색체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구조물.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쵸? 세포 분열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 그럼 염색체고. 유전 정보 자체? 그럼 유전자고. 그쵸? 어떤 정보를 말한다는 거지. 이건 어떤 실체잖아요. 그쵸? 이건 어떤 실체고, 이건 정보, 말 그대로. 정보 막대에 저장된 각 파일들이 유전자다. 지금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염색체 수가 같아요. 46개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복제되죠. 간기에 이렇게 전기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분열됐죠. 이때 나뉘어지는 거. 여기에서 지금 뭐밖에 없다? 이렇게 나뉘어지면 상동염색체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뭐죠? 염색 분체. 염색 분체가 나눠 떨어지는 거다. 이건 뭔 소리냐면 얘는 다시 감기가 돼가지고 다시 풀어헤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돼 있다가 풀어헤쳐진다는 겁니다.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는 체세포라 하고 이 체세포 분열이라 하고 모양, 행동에 따라 크기 아니에요. 염색체 크기 아닙니다. 염색체 크기로 나눈 게 아니에요. 모양과 행동에 따라. 그리고 감기, 전기, 중기. 어? 이거 말기 아니야. 후기라고 해야죠. 후기. 오, 간, 어? 잠깐만.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분열.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간기가 체세포 분열 전중 후 말기가 엄연히 따지면 분열기고요. 간기는 분열기가 아니거든요. 어,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고정 먼저 하고, 고정 해리 염색까지. 고정 해리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분리하고, 분리 압착하고, 그 다음에 압착한다. 와, 이거 순서를 분리 압착과 압착으로 배우는 건 처음 봤는데? 외울 수 있겠니? 고정 해리 염색 분리, 고해염분 분압. 고해염분 분압인데? 고해염분 분압이야. 알겠죠? 분리 압착, 압착. 분리. 이거는 중간이네. 그쵸? 분리와 압착 사이에 분리 압착. 그다음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게 크기가 커지는 거, DNA가 복제되는 거, 그쵸? 그래서 핵을 둘러싼 핵막 사라집니다.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 핵막이 없어지고, 그러면 한 줄 씁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 염색 상동체가 아니고요. 상동 염색체가 아니고. 자, 핵막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전히 세포질은 아직 두 개로 분열이 안 됐어. 마지막에 이렇게 딸세포 두 개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바로 간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장과 재생을 체세포로 할 수 있다. 체세포 분열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잘 풀어보실 수 있겠죠? 이런 문제 보시면 체세포 분열 중 어디냐? 라고 하면 지금 가운데 줄 섰다가 흩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후기죠? 그쵸? 말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다시 이렇게 핵막이 생기는 듯 하면서 정확하게 복제된 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네. 겉에 있는 세포질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옳은 것. 이때 체세포 분열을 했어? 그럼 딸세포 염색체 수도 4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A와 C, 얘네들이 지금 염색 분체끼리 흩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자, 운동과 에너지 파트. 시간에 따라 위치 변하는 거 운동. 속력 미터 퍼 세크. 자, 이거 이제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자, 지금 1초 간격으로 다중 성광 사진을 찍으면 얘는 이렇게 찍혔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넓게 찍혔네요. 그래서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고 지금 이거는 시간 기록계. 둘 다 배우네. 시간 기록계는 중요한 게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처음이라는 거야. 여기가 스타트야. 그래서 헷갈리면 왼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 이거 문제 잘못됐는데?
운동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스타트인데. 그래서 이거 점점 빨라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느려지는 거고. 운동을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가 처음이에요. 어, 여기 시간 기록기 딱 놓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건데, 확실한데, 어떡하지?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처음이죠. 여기 화살표 끝이 처음이에요. 음, 네. 이거 60분의 1초죠, 한 칸이? 왜냐면 60번 촬영한다니까. 그리고 거리는 항상 속력은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운동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스타트인 거야. 여기가 스타트. 그쵸? 그래서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빠른 건 맞죠. 그쵸? 그런데 C가 어떻게 생긴 거지, 지금? 여기가 D가 이렇게 되는 건가? 보세요. D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그쵸? 어, E도 변하니까. 음, 시간 거리,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누가 거리고 누가 속력인지. 여기에서는 속력이 없잖아요. 속력이라는 항이 없지만 요 기울기고. 여기선 거리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요 면적이 딱 거리고. 그쵸? 자, 다중성광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0.1초 간격으로 찍었다. 일단 등속이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자유낙하 운동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 네. 자유낙하는 일단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거고요. 이 자유낙하 할 때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일정하게. 그래서 자꾸 속력이 빨라져. 얼만큼씩? 1초에 9.8씩. 그쵸? 그리고 요 면적이 이제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되죠. 그쵸? 만약에 요 구간만의 이동 거리를 구해라라고 하면 요 삼각형에서 이걸 빼야 된다 이거죠. 그쵸? 네.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1kg일 때 9.8. 왜냐면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거든요. 중력 가속도. 네. 중력은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 그래요. 그래서 질량이 3이면 9.8 곱하기 3 해서 29.4뉴턴이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똑같이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 서로 다른데 왜 똑같이 떨어지냐? 바로 얘네들이 뭐가 같다? 그냥 중력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중력 가속도가 같다. 얼마로 같다? 다 9.8이지 뭐. 근데 달에서는 6분의 1로 줄어. 이 중력 가속도 결정하는 거 만유 인력에서 온 법칙이거든요. 자, 등속, 자유낙하할 때 이동 거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얘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 요런 거 풀어볼 수 있어요? 속력 변화의 비? 이 친구가 지금 동시에 떨어뜨리고 있는데 질량은 1대2예요. 그쵸? 그러나 이 친구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어때요? 그것도 1대1이에요. 그럼 보세요. 결정이 됐어요. 질량분의 힘인데 1대1이죠. 네. 가속도 속력 변화의 비는 1대1입니다. 여기서도 속력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지금 5초 후, 5초 후. 그럼 5 곱하기 9.8 하시면 됩니다. 포화 수증기 안 했구나. 포화 상태,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 포화 상태인 공기 1kg이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것이다. 1kg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 현재 ACD는 서로 기온도 같고, 그러다 보니 호수도 다 같아요. 기온이 같으니까. 자, 여기는 오히려 좀 잘 하실 것 같고, 상대습도 비교하는 거 괜찮나요? 기온이 일단 일정하대. 왜 기온 갑자기 얘기할까? 포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포수 일정, 그 소리야. 포수가 다 일정해. 근데 기억은 5.5, 니은은 8.5, 디귿은 13.6. 이 친구가 지금 제일 상대습도가 높아, 이거죠. 그쵸? 밀폐된 방은 실제 수증기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거고, 기온이 올라가죠. 난방할 때. 그래서 증가하고 떨어질 때.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습도는 포수분의 실수잖아요. 호수가 점점 커지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들 한번 잘 풀어보셨나요? 네. 단열 팽창은 열 팽창과는 상반된 개념이다라는 거거든.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하는데 그러다 보면 공기 온도는 좀 떨어집니다.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은 응결이라 하고요. 이건 물에서만 해당하는 현상. 공기 중에 있는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가 응결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구름이 어떻게 생기냐? 상승할 때, 그쵸?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 가열돼서 상승할 때, 따뜻한 곳에서 만났을 때 상승할 때. 네, 이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 적운형, 추운형. 인정설, 방압설이죠. 여기 이런 문제 한번 같이 볼까? 나에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나에서는 구름이 생기기 시작 요 나선이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음, 아니죠. 지금 보시니까 그쵸? 구름은 나 위에서부터 생겼죠. 그다음에 6번 구름 속 물방울이 합쳐져서 비가 됐다. 물방울들이 합쳐진 게 아니라 물방울 어? 그냥 그 물방울들이 합쳐진다. 네, 병합설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압, 토리첼리가 수온을 이용해서 1기압은 그 76cm Hg 그리고 1013 헥토파스칼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이게 파스칼로 고치려면 00이 붙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1기압을 표현할 수 있다. 대부분 이제 대륙권에 모여 있다, 공기가. 그리고 급격히 낮아진다.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름을 정했고요. 네. 기단이 많이 헷갈리시죠? 기단은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앞에서, 찬 공기가 뒤에서 만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여기 또 있죠. 만나면, 층운형을 만들죠. 층운형 구름. 정체전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와서,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 차이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온대저기압에서 바람이 꺾여서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 잠시만요. 태평양이 올 것 같이 써놨네요. 네, 황사나 꽃샘추위가 오는 게 확실하고, 확실한 것만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온대 저기압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저기압,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남쪽 기단, 북쪽의 찬 기단, 이 중위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봄, 가을이 되면서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렇게 불던 바람이 여기가 이렇게 세력이 한쪽이 약해지면서 네, 중간에서 여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잠깐만, 나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 잠깐 다시 전화할게. 그래서 네, 어쨌든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나는데 만나서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일단은 간보듯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파동이 생기면서 이렇게 파동이 생기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약간. 자, 그러면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이때 여기가 이제 보통 한랭, 여기가 온난이라고 쳤을 때, 여기 한랭은 A 지역에서 이런 소나기, 그리고 굉장히 낮은
기온. 그리고 풍향은 이쪽이 이제 저기압의 이렇게 일사분면 쪽이잖아요. 북서풍. B 지역은 남서풍. C 지역은 남동풍. 그쵸? 그리고 요거 항상 보시면 요 전선을 중심으로 전선 뒤에 있냐 앞에 있느냐 중요해요. 뒤에 있을 때는 비 오지만 앞에는 안 오거든요. 네. 그거 잘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온난전선 먼저 통과를 하겠죠? 그리고 한랭이 또 통과를 하면서 변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항상 우리는 편서풍 시대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기단들 특징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전선은 기온, 습도, 바람이 달라지는 거고, 한랭전선이 이동해가지고 겹쳐지는 건 정체, 이 한랭전선이 이동해가지고, 어, 온난전선과 겹쳐진다. 이게요, 약간 왜 맞을 것 같이 보이냐면, 온난 전선 뒤를 쫓아온 것 같잖아요. 그거는 회색 전선이고요. 서로 반대되는 전선이 동시에 이렇게 다가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난 전선 얘만 이동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서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온대저기압에서 C 날씨가 이제 맑아질 것이다. 왜? 왜냐면 요 따뜻한 공기가 이제 몰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데 점차 비가 그칠 것이고 날씨가 맑아지고 기온이 올라갈 거래. 그러면 지금보다 온도가 올라가려면 예, 이 온난 전선의 앞에 있어야겠죠. 그래 얘가 지나가면서 따뜻해지겠지.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래요. 네, 상승 하강 기류 잘 기억하시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가을 계절 그러면은 서구 동적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입니다. A가 주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 방향, 어, 여기가 저기압이죠? 그러면 저기압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남서풍이 되겠죠. 그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